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할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25평 아파트에서 오복자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4살인 오복자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죠. 40년 넘게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라니까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거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에 인사를 건네는 오복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20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인사만큼은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거든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고 오복자는 그 미소를 보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거죠. 아침 7시 오복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라디오를 틉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쌀 한 포대가 10만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으니 혀를 찹니다. 이제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됐네.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여는 오복자의 손길이 잠시 멈춥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딸 예진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까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하지만 지금 45살이 된 딸 예진과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것도 오복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받는 거죠. 금융회사에서 팀장을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들려온 밝은 목소리에 오복자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외손녀 다영이가 학교 가는 길에 들른 거예요. 올해 중학교 1학년인 다영이는 오복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이자 기쁨입니다. 어머, 우리 다영이 왔구나. 아침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할머니 혼자 드시기 아까워서 그냥 들렀어요. 다영이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차려준 우유를 마십니다. 오복자는 다영이의 교복을 매만지며 웃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또 야근한대요. 아빠는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맨날 짜증내고요. 다영이의 말에 오복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위 최상우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전에 대기업 다니던 때와는 달리 요즘은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래도 내 부모님이니까 이해해드려야지.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다영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오복자는 그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다고 말이죠. 오전 9시 다영이가 학교로 간 후 오복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실 장식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쳐보죠.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지. 사진 속에는 어린 정태훈도 보입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는 태훈이 말이에요. 오복자의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제자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였거든요. 태훈이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오복자는 가끔 태훈이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동네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 덕분에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하던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오후 2시 오복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공지사항을 읽어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보낸 서류예요. 이 아파트도 이제 30년이 넘어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평방미터당 1,000만 원씩 한다니. 오복자는 계산해 봅니다. 자신의 25평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1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돈이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오복자가 문을 열어보니 딸 예진이 서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오복자는 반갑습니다. 어머 예진아, 왜 갑자기? 회사는? 엄마, 오늘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예진의 말에 오복자는 기뻐합니다. 딸이 자신을 찾아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하지만 예진의 표정 어딘가에 어색함이 보입니다. 상우는 안 왔니? 네, 아빠는 회사 일로 바빠요. 엄마,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예진의 질문이 평소보다 자세합니다. 오복자는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딸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건강하지 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신기하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항상 엄마 걱정하고 있어요. 예진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오복자는 딸에게 차를 끓여주며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예진의 시선이 자꾸 집 안 곳곳을 훑어보는 게 신경 쓰입니다. 저녁 6시 예진이 돌아간 후 오복자는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딸이 다녀간 건 반가웠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평소와 다른 딸의 태도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냥 내 걱정을 해준 거겠지. 오복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설거지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밤 9시 오복자는 침실에서 일기를 씁니다. 은퇴 후 시작한 습관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죠. 오늘 예진이가 다녀갔다.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일기를 쓰며 오복자는 생각에 잠깁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그 걱정의 방향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거든요. 마치 자신을 확인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오복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영이를 위한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니 외손녀가 감기에 걸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오복자가 문을 열어보니 예진과 사위 최상우가 함께 서 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상우가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태도예요. 오복자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사위를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어머, 상우야. 오랜만이네. 들어와. 엄마, 오늘 저희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예진의 말에 오복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사위와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진지해 보여요. 오복자는 차를 끓여주며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다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아니에요, 엄마. 다영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가 엄마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서요.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오복자는 차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최상우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배려심이 넘쳐 보여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안전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오복자는 사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동안 자신의 안부를 묻는 일이 거의 없던 사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당황스러워요. 나는 괜찮은데? 혼자 지내는 것도 익숙하고 다영이도 자주 오고 말이야.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걱정하는 건 엄마 건강이에요. 혹시 밤에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누가 알아채겠어요? 예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납니다. 오복자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움직여요. 사실 가끔 혼자 있을 때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최상우의 제안에 오복자는 깜짝 놀랍니다.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이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은 방도 넓고 다영이도 있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진이 열심히 설득합니다. 하지만 오복자는 선뜻 내키지 않아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관리도 어려우시고 무엇보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위험해요. 최상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복자는 사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또 세금 문제도 복잡해요. 혼자서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예진이 거들어줍니다. 오복자는 딸과 사위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해요.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 집을 다영이 명의로 돌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다영이 미래도 보장해 줄 수 있고요. 최상우의 말에 오복자는 더욱 당황합니다. 갑자기 명의 이전 얘기가 나오니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명의를 바꾸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니? 다영이는 아직 어리잖아. 어머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영이 교육비나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진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복자는 이런 복잡한 일들을 잘 모르니까 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리둥절하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엄마, 물론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한 달 정도만 생각해보세요. 최상우가 기한을 정하며 말합니다. 오복자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도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간병인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요. 요양원?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가 나와? 오복자는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동거 제안에서 갑자기 요양원 얘기로 넘어가니 당황스러워요. 아,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중에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그런 선택지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예진이 서둘러 해명합니다. 하지만 오복자는 이미 기분이 상해 있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자는 뜻이에요. 최상우가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복자는 이미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오후 5시 예진과 최상우가 돌아간 후 오복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딸과 사위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제안이 마음에 걸려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오복자는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직감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딸과 사위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저녁 8시 다영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금세 알아차리죠.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냐, 다영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복자는 외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영이는 할머니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녀갔죠? 또 이상한 소리 했어요? 다영이의 질문에 오복자는 놀랍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영아, 내 부모님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니? 할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엄마 아빠가 밤에 이상한 대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다영이의 말에 오복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외손녀의 표정이 진지해 보여요. 무슨 대화였는데? 할머니 집 얘기였어요. 뭔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머니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다고 했어요. 다영이의 증언에 오복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딸과 사위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거죠. 밤 11시 다영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오복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딸과 사위의 진짜 의도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설마 내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오복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직감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새벽 2시 오복자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영이가 해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딸과 사위가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오복자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새벽 3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오복자는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오복자는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갑니다. 여기 집값이 진짜 10억은 넘을 거야. 사위 최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복자는 깜짝 놀라며 문틈으로 귀를 기울여요. 그럼 다영이 이름으로 등기 돌려놓으면 문제없지? 나중에는 우리가 관리하면 되고. 예진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복자는 충격을 받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듣습니다. 빚 갚고 이민 가는 건 시간 문제야. 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면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동의할까? 오늘 표정 보니까 의심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 시간 좀 걸리더라도 설득할 수 있어.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잖아. 오복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딸과 사위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어쨌든 우리가 그 집을 가져야 해. 내 사업 실패 때문에 빚이 3억이나 있잖아. 최상우의 말에 오복자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 설득 작전에 들어가자.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갑니다. 오복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려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9시 오복자는 결심을 합니다.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사람이 정태훈이었어요. 오복자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경찰서로 향합니다.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였죠. 경찰서에 도착한 오복자는 접수대에서 정태훈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정태훈 형사님 계신가요? 제가 그분의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요. 아, 정 형사님 말씀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정태훈이 나타납니다. 오복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달려와요. 선생님, 웬일로 경찰서에 오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태훈아, 선생님이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 오복자의 말에 정태훈은 즉시 심각한 표정이 됩니다. 응접실로 오복자를 안내하며 자세한 얘기를 들어봅니다. 선생님,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오복자는 어젯밤 들은 딸과 사위의 대화를 정태훈에게 모두 털어놓습니다. 정태훈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해져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네, 만약 거짓말로 명예 이전을 강요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더욱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정태훈의 설명에 오복자는 놀랍니다. 딸과 사위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들으신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녹음을 어떻게 해? 정태훈은 잠시 생각한 후 제안합니다. 선생님, 제가 작은 녹음기를 드릴게요. 다음에 딸분과 사위분이 오시면 몰래 녹음해 보세요.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 없니? 본인의 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특히 사기나 협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태훈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오복자에게 건네줍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의 작은 기계였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멈춰요. 한 번에 8시간까지 녹음 가능합니다.
오복자는 녹음기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딸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슬펐거든요. 태훈아,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선생님, 어떤 사람이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우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선생님이 보호받을 차례입니다. 정태훈의 말에 오복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배워야 할 때인 거죠. 그리고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제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세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태훈은 자신의 명함을 오복자에게 건네줍니다. 명함에는 경찰서 번호와 개인 휴대폰 번호가 모두 적혀 있어요. 오후 2시 오복자는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방 안에 있는 작은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져요. 딸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집에 도착한 오복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의 딸은 그 가르침을 저버렸던 거예요. 내가 교육을 잘못했나? 오복자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아요.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후 4시 오복자는 녹음기 사용법을 연습해 봅니다. 버튼을 누르고 혼잣말을 해본 다음 다시 들어보는 거죠. 생각보다 선명하게 녹음되는 걸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이제 준비는 됐구나. 저녁 6시 다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오복자는 외손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돼요. 할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좀 달라 보여요. 다영아, 할머니가 내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할머니. 무슨 일인데요? 앞으로 내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면 꼭 할머니한테 알려줘. 알겠지? 다영이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또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다영이가 할머니를 도와줘야 해. 밤 9시 다영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오복자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아요. 오늘 태훈이를 만났다. 내 제자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도와주는 어른이 되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에게서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오복자는 일기를 쓰며 결심을 다집니다. 딸과 사위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해야 했거든요. 밤 11시 오복자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준비합니다. 녹음기는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언제 딸과 사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복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 오복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언제 딸과 사위가 올지 모르니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오복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을 열어봅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진과 최상우가 서 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최상우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최상우가 평소보다 더욱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오복자는 속으로 긴장하면서도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어서 들어와. 갑자기 왜 또 왔니? 엄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 때문에 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려고요. 예진이 말하며 거실로 들어갑니다. 오복자는 마음속으로 정태훈이 준 녹음기를 떠올려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잠깐만 차 좀 끓여줄게. 부엌에서 오복자는 조심스럽게 앞치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냅니다.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며 녹음 버튼을 눌러요.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는 걸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어머니, 차는 됐으니까 이리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최상우가 부엌으로 소리칩니다. 오복자는 차 쟁반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요. 오늘은 뭔 일이야? 표정들이 심각해 보이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며칠 동안 어머니 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엽니다. 오복자는 차를 따라주며 딸의 말을 기다려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걱정되거든요. 특히 이런 큰 집에서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했잖니. 혼자 사는 게 익숙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정말 많아요. 최상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오복자는 사위의 말에 어이가 없어져요. 정작 자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무슨 범죄?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사기 같은 거요. 특히 어머니같이 큰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표적이 되기 쉬워요. 예진이 거들어줍니다. 오복자는 딸과 사위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최상우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합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놓아요. 이게 뭐야?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예요. 다영이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세금도 절약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오복자는 서류들을 보며 놀랍니다. 벌써 서류까지 준비해 온 거예요. 이걸 언제 준비했니? 어머니,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해요. 나중에 급하게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예진이 설명하며 서류를 가리킵니다. 오복자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거야?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되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최상우의 말에 오복자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니 무슨 뜻이야? 어머니, 요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잖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진이 설명하지만 오복자는 여전히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최상우가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냅니다. 오복자는 깜짝 놀라며 사위를 바라봅니다. 요양원을 왜 알아봤어?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해서 훨씬 안전해요.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오복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최상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집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잖아요. 미리 준비?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니? 오복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딸과 사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오복자가 날카롭게 되묻자 최상우가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어려워졌다니 얼마나? 빚이 3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상우의 고백에 오복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럼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 거였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만 도움을 받고 나중에 다 갚으면 되는 거예요. 예진이 서둘러 해명하지만 오복자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일시적이라고? 그럼 나중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최상우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오복자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건데 이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최상우가 점점 본심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오복자는 사위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차피 요양원 간다고?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오복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딸과 사위는 오복자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해서 당황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럼 좋은 뜻으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집을 가져가려는 거야? 오복자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최상우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는데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어차피 다영이한테 물려줄 재산인데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아. 지금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어머니, 그런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최상우의 말에 오복자는 완전히 화가 납니다. 사위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고집이라고?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게 고집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최상우가 도장을 꺼내며 강요합니다. 오복자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들의 진짜 목적을 말이죠. 나는 도장 안 찍어. 어머니. 최상우가 소리를 지르자 오복자는 더욱 단호해집니다.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이건 내 집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야. 오후 6시 격한 언쟁 끝에 예진과 최상우가 집을 나갑니다. 오복자는 문을 닫고 주저앉으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요. 녹음 버튼을 다시 눌러 녹음을 중단합니다. 다 녹음됐구나. 오복자는 녹음기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딸과 사위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지만 마음은 아팠거든요. 저녁 7시 다영이가 집에 들러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또 왔다 갔죠? 집 앞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다영아, 할머니가 내게 물어볼 게 있어. 내 부모님이 정말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니? 다영이는 할머니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엄마가 아빠한테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면 우리 생활이 훨씬 편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다영이의 증언에 오복자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정말로 자신을 버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10시 다영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오복자는 혼자 앉아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봅니다.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와요. 특히 최상우가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건데라고 말한 부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구나. 오복자는 정태훈의 명함을 꺼내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정태훈이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정태훈입니다. 태훈아, 선생님이야.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오늘 녹음을 했어. 내가 준 녹음기로 말이야. 정태훈은 오복자의 말에 즉시 긴장합니다. 선생님,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시죠?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괜찮아. 그들은 이미 갔어. 그런데 녹음된 내용이 정말 심각해. 선생님,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녹음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럴게. 고마워, 태훈아. 다음 날 월요일 오전 9시 오복자는 양천경찰서를 다시 찾아갑니다. 정태훈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응접실에서 오복자는 녹음기를 정태훈에게 건네줍니다. 선생님, 어제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정태훈은 녹음기를 재생합니다. 최상우가 빚이 3억 정도 있다고 말하는 부분과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건데라고 하는 부분이 선명하게 들려와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산 강요와 정신적 협박에 해당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오복자는 잠시 고민합니다. 딸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태훈아, 만약 내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벌은 어느 정도? 사기 미수와 협박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형량이 무거울 수 있어요. 정태훈의 설명을 듣고 오복자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딸과 사위가 진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선생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고마워. 그런데 만약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이들이 계속 나를 괴롭힐 텐데. 그럴 때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경고할 수도 있어요. 경찰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거든요. 오후 2시 오복자는 집에 돌아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딸을 고소하는 것과 참고 지내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예진이 혼자 서 있어요.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어둡고 지쳐 보입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예진은 거실에 앉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복자는 딸을 바라보며 기다려요. 엄마, 어제 제가 너무했죠?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오복자는 딸의 말에 놀라면서도 대답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상우 오빠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예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오복자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려요. 예진아, 그래도 내가 내 딸인데 어떻게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할 수 있었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마음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이 아니라면 왜 그런 말을 했어? 오복자가 직접적으로 묻자 예진은 더욱 당황합니다. 엄마, 혹시 어제 저희 대화를 설마 듣고 계셨던 건 아니죠? 예진의 질문에 오복자는 잠시 고민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말이에요. 예진아, 솔직히 말해줘.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엄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우 오빠 빚 때문에 집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예진이 울먹이며 실상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던 거구나. 엄마, 일시적으로만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진짜 엄마를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일시적이라고. 그럼 빚을 못 갚으면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복자의 질문에 예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진아,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그걸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예진이 절규하듯 말합니다. 오복자는 딸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진아, 엄마도 힘들어. 너희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진이 무릎을 꿇고 사과합니다. 오복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져요. 오후 5시 예진이 돌아간 후 오복자는 정태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훈아, 나 결정했어. 선생님,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고소할 거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정태훈은 오복자의 결정에 놀라면서도 이해합니다. 선생님, 정말 확실하시죠? 한번 고소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확실해. 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강조한 게 정직과 책임이야. 이제 그걸 보여줄 때야.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0시 오복자는 양천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 내용은 재산 강요 및 정신적 협박이었어요. 선생님,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 피고소인들이 조사받게 됩니다. 알겠어.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후 3시 예진과 최상우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두 사람은 통지서를 받고 크게 당황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미쳤나? 자식을 경찰서에 신고하다니. 최상우가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시작된 거였어요. 저녁 6시 분노한 예진과 최상우가 오복자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쳐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오복자는 문을 열지 않고 정태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훈아, 이들이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 선생님, 지금 즉시 가겠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10분 후 정태훈이 동료 경찰관과 함께 도착합니다. 예진과 최상우는 경찰을 보고 당황해요. 이분들이 피고소인 최상우 씨, 나예진 씨죠? 지금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신 건가요? 정태훈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와 대화하려고 한 건데요.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란스럽네요. 조용히 돌아가시죠. 내일 조사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찰의 경고에 예진과 최상우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오복자는 그제서야 문을 열고 정태훈을 맞이해요. 선생님 괜찮으시죠? 고마워, 태훈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선생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법이 해결해 줄 거예요. 밤 9시 오복자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드디어 고소장을 냈다. 45년 동안 키운 딸을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내 딸에게 그걸 보여줄 차례다. 오복자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법정 공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신의 존엄만큼은 지켜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수요일 오전 10시 양천경찰서 조사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예진과 최상우가 나란히 앉아 있고 맞은편에는 정태훈 형사와 동료 수사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오복자는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최상우 씨, 나예진 씨, 고소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훈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고소 내용은 재산 강요 및 정신적 협박입니다. 피해자인 오복자 씨의 재산을 강제로 이전하려 했고 요양원 입소를 강요했다는 혐의입니다. 형사님, 이건 가족 간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최상우가 항변하지만 정태훈은 단호합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정태훈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어제 오복자 집에서 녹음된 대화가 조사실에 울려 퍼져요. 빚이 3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상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건데 이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 나오자 예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자신들의 진짜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 녹음은 피해자 본인의 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입니다. 정태훈의 설명에 최상우가 화를 냅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속였잖아요. 함정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예요. 형사님,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예진이 울먹이며 말하지만 정태훈은 냉정합니다. 도움 요청과 강요는 다릅니다. 녹음 내용을 보면 명백히 강요에 해당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기소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기미수와 협박 혐의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정태훈의 말에 두 사람은 절망합니다. 특히 예진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요. 형사님, 혹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피해자인 오복자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고소를 취하하신다면 수사가 중단되죠. 오후 2시 조사가 끝난 후 오복자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딸과 사위와 마주 앉는 자리였어요. 세 사람 모두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지만 오복자는 대답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분들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태훈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오복자는 한동안 딸과 사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예진아, 상우야, 너희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예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최상우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여요. 그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오복자는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럼 내가 조건을 말해줄게. 오복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첫째, 상우는 지역복지센터에서 노인 돌봄 봉사를 2년 동안 해야 해. 매주 토요일마다 말이야. 최상우가 당황하며 반박하려 하지만 오복자는 계속 말합니다. 둘째, 예진이는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해.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을 가져야 하고. 예진도 놀라지만 감히 거부하지 못해요. 셋째, 다영이는 할머니와 일기 교환을 시작할 거야.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배우는 거지. 어머니, 그 조건들을 다 지키면 고소를 취하해 주시는 거예요? 최상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 하지만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고소를 다시 진행할 거야. 정태훈이 이 조건들을 정리해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공증까지 받기로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복자가 추가로 말합니다. 내 집 명의는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요양원 얘기도 다시는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예진과 최상우가 동시에 대답합니다. 오후 5시 합의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오복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대신 딸과 사위는 정해진 조건들을 이행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현명한 판단이셨어요.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거든요. 정태훈이 오복자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태훈아, 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내 딸을 가르칠 차례구나. 저녁 6시 경찰서에서 나온 4사람은 각자 다른 심정이었어요. 오복자는 홀가분하면서도 앞으로가 걱정되었고 예진과 최상우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하겠어요. 예진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오복자가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예진아, 효도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어요. 저녁 8시 집에 돌아온 오복자는 다영이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계속 울고 있어요. 다영아, 할머니가 내 부모님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거야. 뭘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어른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 말이야. 다영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저도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다영이는 이미 잘하고 있어.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나는 거야. 밤 10시 오복자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합의를 했다. 딸과 사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육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40년 넘게 교사로 살아온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건 교육의 힘이다. 이들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오복자는 일기를 쓰며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밤 11시 침대에 누운 오복자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생각합니다. 딸과 사위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자신의 존엄은 지켜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한 달 후 토요일 오전 9시 최상우는 양천구 복지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색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이제는 4번째 주말을 맞고 있었거든요. 상우 씨, 오늘도 이른 시간에 나와주셨네요.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미영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최상우는 처음에는 이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지만 점차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오늘 최상우가 맡은 일은 80대 할아버지 박노인의 병원 동행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이고, 상우 씨. 고마워요. 이런 젊은 양반이 이 늙은이를 도와주다니. 박 할아버지의 말에 최상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오복자를 대했던 태도와 비교가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박 할아버지의 말에 최상우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잘해드려. 부모님 계실 때 효도하는 게 최고야. 그 같은 시간 양천 구민회관에서는 예진이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40대 중반의 사회복지사였어요. 노인 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 여러 형태가 있어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예진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봅니다. 재산을 강요하고 요양원을 언급했던 것들이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예진은 이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교육이 끝난 후 예진은 강사에게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의 변화예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원하실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지 말이에요. 일요일 오후 2시 오복자의 집에서는 약속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예진과 최상우 그리고 다영이가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복지관에서 배운 요리를 해왔어요. 예진이 손수 만든 갈비찜을 들고 왔습니다. 오복자는 딸의 정성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어머니, 저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최상우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난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계실 때 효도하라고요. 최상우의 말에 오복자는 놀랐습니다. 사위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최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오복자는 처음으로 진짜 뉘우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일기를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다영이가 작은 공책을 꺼내며 말합니다. 할머니와의 일기 교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엄마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게 됐어요. 다영이의 말에 예진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딸이 오히려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말이에요. 오후 4시 가족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어머니 뜻대로 이 집에서 계속 사세요. 예진의 말에 오복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외로우시면 저희가 가끔 와서 함께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말고. 오복자의 말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저녁 6시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오복자는 정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달라지고 있어. 선생님,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선생님께서 현명하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선생님, 앞으로도 언제든 연락하세요. 선생님은 저의 은인이시니까요. 일주일 후 오복자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딸과 사위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였어요. 다영아, 할머니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마포구에 있는 은퇴 교사들 공동체 주택이야. 나와 비슷한 선생님들이 함께 사는 곳이지. 오복자는 몇 달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곳이었어요. 은퇴한 교사들이 함께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였거든요.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 자원봉사도 하고 교육 경험을 나누기도 해. 무엇보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다영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원하는 일을 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그곳으로 가실 거예요? 예진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 선택이야.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 알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복자는 평생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유치원 시절 사진들,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 감사 편지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정말 보람찬 인생이었구나. 오복자는 과거를 정리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밤 10시 오복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딸과 사위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무엇보다 다영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운 것들이 많은 것 같다. 나도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 석 달 후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실버 티처스 하우스에서 오복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은퇴한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공동체 주택으로 총 12명의 전직 교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 오복자는 공동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김순희가 함께 일손을 돕고 있어요. 복자 씨, 오늘 동화 구연 봉사 가는 날이죠? 네, 오늘은 성산동 어린이집에 가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복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 그녀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오전 9시 오복자는 동화책 가방을 메고 성산동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되었는데 벌써 아이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할머니, 선생님.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달려와 오복자를 안았습니다. 5살부터 7살까지 20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오복자를 바라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할머니의 마법 상자 이야기야. 오복자는 직접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법 상자에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들어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의 마법 상자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사랑이요. 지혜요. 아이들이 저마다 답을 외쳤습니다. 오복자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행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나누는 마음이에요. 오복자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넘게 쌓인 교육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동화 구연을 마치고 돌아온 오복자는 실버 티처스 하우스 정원에서 김순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복자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곳에 온 게 제일 잘한 일 같아요. 가족들은 어떠세요? 자주 연락하나요? 네, 딸이 매주 일요일마다 와요. 사위도 많이 달라졌고요. 오복자는 가족 이야기를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복자가 나가보니 다영이가 서 있어요. 교복을 입은 채로 학교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어머, 우리 다영이.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가 일찍 끝나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먼저 왔어요. 다영이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복자는 외손녀의 깜짝 방문에 너무 기뻤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 보여요. 마치 작은 학교 같아요. 다영이는 실버 티처스 하우스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벽마다 걸린 아이들의 그림과 감사 편지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추억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우리 다영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 네.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다영이의 말에 오복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꿈을 외손녀가 이어받고 싶어 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오후 4시 예진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예진은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었어요.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정말 행복해. 오복자는 딸을 반기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진은 어머니의 새로운 거주 공간을 보며 놀랐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네요.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그래,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무엇보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좋아. 예진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오후 6시 최상우도 도착했습니다. 요즘 그는 복지센터 봉사활동을 통해 많이 달라졌어요. 노인들을 도우면서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복지센터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돌보고 있는 박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써주셨어요. 최상우는 주머니에서 손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말이에요. 최상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실버 티처스 하우스의 공동 식당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말이에요. 할머니, 여기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시네요. 다영이가 다른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복자 선생님 손녀딸이구나.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김순희 선생님이 다영이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복자 선생님은 우리 하우스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아이들 동화 구연도 제일 잘하시고, 다른 선생님들의 칭찬에 오복자는 부끄러워했지만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녁 9시 가족들이 돌아가기 전에 오복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영아, 이거 할머니가 너 주려고 준비한 거야. 오복자가 건넨 것은 예쁜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다영이의 선생님 꿈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여기에 기록해봐. 다영이는 노트를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진아, 너한테도 줄 게 있어. 오복자는 딸에게 작은 액자를 건넸습니다. 액자 안에는 예진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내가 6살 때 그린 그림이야.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라고 적혀 있지? 예진은 어린 시절 자신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그림을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우야, 너도 받아. 최상우에게는 작은 책을 건넸습니다. 효도에 관한 명언집이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내가 평생 모은 좋은 글들을 정리한 거야. 최상우는 책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10시 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 오복자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두 왔다.
예진이와 상우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무엇보다 다영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나의 교육이 대를 이어 계속될 것 같아서 보람차다. 오복자는 일기를 쓰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계속하고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고 있다. 오복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남동의 밤거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르침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 나는 오늘도 나의 수업을 이어간다. 오복자는 이 문장을 일기 마지막에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가족들을 교육시킨 이번 경험은 오복자에게 인생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실버 티처스 하우스에서 아이들과의 동화 구연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말이죠. 오복자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